최영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님과 함께 선거 후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배종찬 소장님은 네. 밤을 새신 것 같아요. 네, 힘들어 보이십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 그 선거 예.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아, 정말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예, 있구나. 그러니까 네. 선거가 거의 뭐 정말 영국 프리미어리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더 재밌다. 네. 이게 새벽 5시 32분에 이 엇갈렸거든요. 네. 과연 그걸 지켜보면서 2시 30분에 3시 30분에 예상할 수 있었을까? 네. 못했을 가능성도 높다. 역시 민심은 천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전, 박빙 네. 그 승부처는 정말 뭔가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손흥민은 누구인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네네네. 같기도 한데요. 네. 이번에 평론가 분들끼리는 예측 뭐 내기 네네. 아니면 많이 이런 거 했죠. 안 하셨어요? 표차 이런 거 맞추기 네. 많이 하시잖아요. 표차 맞추기는 요새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전체 우선 기본적으로는 광역 지자체장을 어떻게 나눠갈 거냐.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지금 12대 5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네, 10대 4를 기본으로 놓고 네. 출구조사 그대로예요. 네, 경합 지역이 4군데. 이걸 어떻게 나눠갈까? 충청권 3군데, 경기 하나. 네, 그런데 참 뭐 절묘하게 이제 출구조사는 11군데 우세, 네, 4군데 우세, 3군데 경합.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경기를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가져가서 네. 12대 5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 헤드라인을 보면 다 여당 압승, 네. 민주당 참패. 그런데 이런 거예요. 축구 경기에서 골 많이 먹고 완전히 졌어요. 졌는데 마지막 한 골을 너무 멋있게 넣은 거야. 네. 그럼 그게 딱 관중들의 인상에 남으면서 분명히 이 팀이 졌는데 이 팀이 너무 멋있는 마지막 골을 성공시켰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손흥민은 김동연 후보가 되는 거죠. 벌써 자동적으로. 다 정답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소감 여쭤봤는데. 그거를 우리 지금 보시는 분들이 모르세요? 네. 다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선거 후 토크는요. 배종찬 소장님 보셨죠? 네. 네. 최영일 평론가가 말씀하실 때 잘 들어오셔야지만 균형이 잘 맞는 네. 디라이브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분들과 함께 선거 후에 누가 득점왕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선거의 이후의 정세는 네네네. 어떻게 흘러갈지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댓글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디라이브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가 오늘도 멋진 댓글을 남겨주신 한 분께 커피 쿠폰을 쏘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의견을 기탄 없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평론가보다 훨씬 더 네. 촌철살인의 댓글을 남기시는 시청자분들이 어우, 계시다는 거. 많아요. 네, 두 분 긴장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긴장. 예.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이번에 이 선거를 좌우한 변수를 한 가지씩 꼽는다면 어떤 네. 부분을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 저는 꼽으시겠습니까? 민주당은 시리즈로 악재가 있었고 네. 그 악재가 안타까운 게 내부에서 만들어진 악재다. 음. 보통 외부에서 뻥 터지는 폭탄 같은 건 어쩔 수가 없이 네. 맞거든요. 예. 근데 여당의 호재는 야당의 악재예요. 여당의 경우는 취임식. 네. 자, 코로나 끝나고 또 박근혜 대통령 이후 9년 만에 4만여 명 모여서 멋진 날씨에 취임식이 있었고 용산 집무실 문제도 처음에 시끌시끌했지만 좀 잦아들면서 네. 한미 정상회담이 딱 있었고 그림이 좋았어요, 초기에. 그런데 이게 다 민주당 입장에서 악재인데 그럼 민주당이 골을 넣을 찬스는 자, 이른바 검수완박. 네. 이거 내용은 완전 박탈도 아닌데 검찰 수사권을 좀 배제하겠다는 것을 밀어붙이는 모양새, 과정의 실수 때문에 실점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독수 총리 후보자를 포함한 인사청문 전국,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 한 방 없었고 네. 오히려 다대1로 된통 당한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민주당 내 악재였다가 선거 직전에 지도부의 내홍까지. 네. 그래서 민주당은 어찌 보면 스스로 점수를 깎아먹었다. 자책골을 넣는 팀이 진다는 선거의 진리가 이번에 민주당을 통해서 또 드러났다. 제가 네. 볼 때는 그 내용이 가장 뼈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이요. 그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지지율이 더 타격을 받는 현상. 네. 그러니까 결국 선거는 지지층들이 많이 투표소로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투표소로 나갈 의지를 꺾어버렸다. 왜? 이 바쁜데 후보자들은 정말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데 당 내에서는 586 용태. 네. 그러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떠나서. 이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결집할 때는 결집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네. 이번 선거가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나오지 않았다. 네. 또 지지율이 꺾였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잡는 것보다도 우리 항상 어떤 일이든 간에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집안 단속이 잘 돼야 된다. 근데 네.
집안 다툼에 저는 가장 큰 영향을 준 걸로 보여요. 항상 선거는 선거 일주일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네, 굉장히 네. 큰 영향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를 이제 보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호남 쪽은 여전히 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가 여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남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동진한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네. 진보 세력들이 이제 경남의 경우에는 도지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지역주의를 회귀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예. 가장 이제 민주당의 힘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4년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큰 배경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분노 아니면은 이 관심, 이른바 분노, 앵거, 네. A, 그 다음에 관심, 인터레스트, 네. AI예요. 아, AI. 다르게 AI가 아닌 거죠. 네. 그런데 지난 2018년에는 A가 아니라 인터레스트, 관심이 네. 있었거든요. 2017년 때는 국정농단이니까 앵거, 분노였는데 네. 이번에는 뭐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질풍노도와 같이 부산, 울산, 경남을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어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텃밭 위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근데 저는 아쉬운 건 충청권이에요. 충청권은 그래도 세 곳이 충북을 제외하고는 이 세종, 대전, 충남은 현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직조차 정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는 충청권 민심을 왜 좀 더 붙들지 못했을까? 이건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두고 뼈 아플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다음 그 CG 준비하는 게 있는데 좀 준비를 해주시면요. 사실 이번에 대선 끝나고 나서 금세 또 선거를 치렀기 네, 때문에 네, 네. 유권자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예, 많이들 예.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이번에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저걸 보면서 대선 연장전이다라는 네.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투표율이 좀 높을 줄 알았거든요. 지난번 하도 박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낮았다. 아, 그래서 더 예, 낮았다. 왜냐하면 투표율이. 저는 네.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3대 선거가 대선, 총선, 지방선거인데 네. 이 세 개 선거가 다 달라요. 양상이. 대선은 그냥 유권자 수는 같잖아요. 이 전 국민 유권자 똑같은 수가 대선 한 명만 뽑아. 네. 근데 국회의원은 300명을 뽑는데 비례 빼면 뭐 한 260여 명 뽑아요. 네. 그런데 이 지방선거는 지금 4,000명이에요. 지금 출마자가 7,000명이 넘어요. 아,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렇죠. 사실 내용을 보면 서울 시민인 저는 경기지사를 찍을 권리도 없고 그렇죠. 김은혜 후보가 되나 김동연 후보가 되나 그냥 관심 있게 볼 뿐이지만 남의 동네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인데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이 언론에 정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대선 때는 대선 후보들이 다 지방 분권을 지키겠습니다 이러는데 지방 분권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고 네. 여당 이기냐 야당 이기냐 새 정부가 탄력 받느냐 민주당의 견제론이 먹히느냐 중앙 정치의 지방선거의 의미를 네. 매몰시켜버리는 바람에 아니 대선 했는데 왜 또 하라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네. 아까 말씀하신 선거 피로감 때문에 아, 또 오히려. 나가. 네. 아니 민주당 심판했는데 여당은 또 심판해 주십시오. 네. 또 심판해. 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원내에 다수당을 잡고 있고 발목 잡는다고 그러는데 뭘 견제를 또 해 우리가 너네가 해. 지금 이런 분위기가 돼서 네. 국민들을 아주 피곤하게 만든 정치 이슈가 네. 지방선거의 의미도 퇴색시키고 이 선거장으로 가는 발길을 막았다. 네. 이거 저는 양당 모두 전략의 실패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비타민이 없는 선거였죠. 그러니까 투표율을 보면 아세요. 네. 투표율이 50.9%라는 것은 2002년 이후에 2002년이 지방선거였잖아요. 가장 낮은 투표율이에요. 맞아. 아니 사전 투표율도 있고 네. 대선 연장전이라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분노도 없고 관심도 없고 네. 투표소로 가기 위한 의지가 팍 꺾여버린 선거가 된 거죠. 너무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민생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민생 이슈가 있었냐. 2010년에는 무상급식이 있었죠. 네. 2014년에는 세월호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뭐냐면 경쟁이 사라진 선거다. 네. 그게 가장 저는 이번 선거를 잘 설명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두 분과 한 오늘 3시간 정도는 분석을 해야 씹고 뜯고 맛보고 또 즐기고가 밤새 되는 쉬죠. 상황인데 네, 그럴 수 없어서 저희가 포인트를 좀 짚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저희가 자세히 좀 살펴볼 텐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건 세상에 저는 0.7%포인트가 가장 적은 표 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선에서. 예, 이번에는 0.6%포인트 차이가 났던 곳이 바로 경기지사 선거인데요. 우선 김동연 당선자 본인도 역전을 예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네. 우선 인터뷰 내용 준비가 됐으면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중반 이후로는 어렵겠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실제로 역전 일어나기 한 시간 정도 전일까요? 비경부터는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 극적으로 이렇게 역전까지 하리라고는 솔직히 마지막 단계에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 경기도지사가 되면 1차적으로는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제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겸해서 그 민주당 자체 내의 성찰과 변화를 제가 이렇게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번 선거에서 손흥민은 네. 예, 김동연 김동연 후보다. 당선자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어느 정도 감을 좀 느낀 부분이 있다 뭐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 같아요. 감이 1시간 전쯤 왔는데 왔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길 수도 있겠다. 1시간 전이라는 게 한 4시 반경일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래프를 보면요. 시간대로 사실 아까 말씀하신 0.6%포인트는 출구조사 때 네. 그 정도의 표차로 대선 때보다 좁은 표차로 김은혜 후보가 우세다. 이렇게 본 건데 네. 지금 그래프가 벌어져요. 처음엔 3만 표 이상 벌어졌어요. 그래서 김은혜가 이기는구나 하고 저는 네. 2시에 그냥 판세는 끝났다고 잔 거예요. 네. 근데 깨보니까 6시인데 이게 뭐지? 49.0 대 49.0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프가 붙어요. 네. 그러고 5시 32분에 살짝 크로스가 되기 시작해서 그 크로스가 마지막에 0.15%포인트로 게임 끝. 네. 예. 네. 근데 이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놀랬죠. 게 네. 우리 이제 애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아니 왜 출구조사하고도 달랐을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저도 2014년에 KBS와 함께 출구조사를 제가 담당을 했었어요. 네네. 그때도 제 기억에는 경기도를 못 맞췄던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이게 엇갈릴 당락이 출구조사하고도 엇갈릴 정도가 뭐냐면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이 있어요. 네. 이게 동서남북으로 표심이 다르고 그 농촌 지역이랑 또 도시 지역이랑 또 다르고. 맞습니다. 그 네. 예리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이제 이게 또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 지역을 어떻게 균등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나누기도 참 어려운 곳이에요. 네. 그렇죠. 참 힘든 곳이 바로 경기도인데 이 경기도가 더군다나 지금 저는 두 가지 변수가 있었다. 하나는 뭐냐? 바로 이 여론조사 공표금지 이후에 불거진 이 김은혜 후보의 의혹, 특히 이제 재산 누락. 축소 관련된 부분. 신고와 관련된 부분과 또 하나는 이제 강용석 변수죠. 네. 그러니까 선거는 결국 그게 1%가 되고 거의 1% 가깝거든요. 근데 강용석 후보가 5만 4천 표를 가져갔는데 네. 1, 2위 김은혜 후보가 8천 표가 모자랐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강용석 후보 표 중에서 5분의 1만 가져와도 당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은 강용석 후보 효과 없다. 강용석 후보가 완주를 내도 김은혜 후보 이기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3의 변수를 해소하지 못한 거. 네. 이 부분도 김은혜 후보에게 결과적으로는 부담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막판에 역전패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낙선이 된 네, 거잖아요. 김은혜 후보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그러죠. 같은데 뭐 패배를 인정하긴 했습니다만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김은혜 후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 과분한 지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의 발전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협치해서 좋은 도정으로 경기도민 여러분들께 보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에 보여주신 그 지지와 열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더 큰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묵묵히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네, 김은혜 후보의 입장에서는 강용석 후보가 가져간 5만 표가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근데 표 분석은 좀 쉽진 않아요. 단일화를 해도 간다는 강용석 후보 보장은 지지표가 다 간다는 보장은 없다. 일부는 갈 거라고 봤어요. 네. 근데 그 일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천여 표, 네. 뭐 이제 5분의 1만 왔어도 사실은 뒤집히는 거니까 아쉬운데 그건 결과론이고요. 그렇죠. 지금 저 깔끔한 이 승복 선언이 전 되게 멋있었어요. 쿨하다. 그럼요. 근데 네. 본인은 실패가 아니에요. 오늘은 눈물 펑펑 흘리고 절박하게 마지막까지 목 다 쉬게 선거운동했으니까 정말 이 분패가 아쉽겠지만 초선 의원이고 대통령 인수위 대변인을 거쳤는데 상대 후보는 대선 후보예요. 네. 그리고 경제부총리를 지낸 체급이 차이가 나는데
윤심의 지원을 등에 업고 어쨌든 바람을 몰아서 대등하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졌지만 아쉬울 거 없다. 네. 체급을 높였다. 예. 그리고 젊으니까 다음에 또 도전할 수 있고 경기도지사급 체급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의 위안으로 삼으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용석 변수는 저는 요 표가 이렇게 조금 갔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재산 신고 누락 이 축소를 제기한 게 강용석 후보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강용석 후보의 저격이 매우 주요해서 김은혜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다. 이게 네. 중요한 대목입니다. 저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두 명의 대선 후보와 맞붙어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석패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김은혜 후보도 정말 김은혜 후보야말로 졌지만 잘 싸웠어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정치적인 미래가 상당히 많이 밝죠. 남아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경기도 유권자가 제일 많은 곳에서 이 정도 역량을 보인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또 장관직을 맡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정도의 가능성까지 저는 열어놓고 있는데 앞서 최평론가님하고 저하고 공감하고 일치하는 것은 결국 이 재산 축소 관련된 부분을 강용석 후보가 제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선거 문법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재산배 변수를 최소화하는 것 어떤 후보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김동연 이제 당선자의 경우에는 물론 네. 대선에 나왔습니다만 네. 이번에 경기도지사를 지내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치인이 된 건데 예. 앞으로는 대선 후보로 각광받을 수 있는 각광받죠. 네, 바로 그런- 거기다가 워낙 인상적으로 이기는 바람에 전국에 그냥 이 대선 후보로 새로운 물결 창당해서 돈도 없이 후원금 받아서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다가 이재명 후보와 마지막에 단일화를 했는데 네. 그거보다 훨씬 임팩트 있는 인상 깊음을 국민들에게 심은 거죠. 네. 야, 저렇게 도지사가 됐어. 도지사를 이제 4년 잘하면 그 다음은 1년 후에 대선이에요. 네. 그 사이에 2년 후에 총선 있고 그럼 지금 무럭무럭 대권 주자가 되는데 민주당이 오늘 지도부 총사퇴를 해서 향후 전망을 이따가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의원이 돼서 당권 잡아야지. 네. 이재명은 절대 안 돼. 지금 민주당 내에서 싸우고 있거든요. 네. 새로운 계파가 하나 등장할 것이 이제 동연계가 등장한다. 비주류 의원 중심으로 네. 자, 김동연 후보는 인물도 괜찮고 그리고 굉장히 또 중도적인 온화한 이미지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관료로서는 또 최고위직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었고 네. 마지막에 또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문제 있는 정책에는 또 분연히 이제 반기를 들었던 인물이고 강단도 있고 그럼 민주당에서 한번 키워볼 만하지 않나 하는 세력화가 네.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글쎄 저는 이재명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래도 이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른바 명심이 있거든요. 네. 그걸 뿌리치고 당장 이재명과 다른 길을 가겠다.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또 한 번 더 재선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재명과 함께 가면서 체급을 키울 것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런 중심에 김동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동연이야말로 정말 앞으로 이 지방 권력에서 지방 행정에서의 손흥민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대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서울시장 선거 차기 대선이죠. 예, 서울시장이 지금 4선을 하게 네. 된 네. 거잖아요.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뭐 대권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건 그럼요, 아닙니다만 본인은 서울시장 5선도 생각하고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정말 유력 대선 후보가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 정치판에서는 서울시장이면은 대통령으로 가는 영순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런 분석을 했어요. 이른바 당민 분석인데 네. 민심과 당심 양쪽에 영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오 시장은 이제 사실상 시장이 된 거죠. 네. 시장이 됐는데 오세훈 시장이 사선이 되면서 민심도 얻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저는 당심도 얻었다 사실상. 네. 왜냐하면 당도 이 인물이 이제 대선으로 가는 굉장히 근접해 있는 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결집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다면 네. 안철수나 원희룡 장관, 안철수 의원보다는 저는 한 발짝 정도 앞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그만큼 말 그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손흥민이 오세훈이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고도 이제 선거에 나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송영길 네. 후보인데요. 당대표까지 거치긴 했습니다만 네. 이번에 뭐 명분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회의론적인 시각들도 있었고요. 명분이 좀 취약했죠.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은 거고 네. 또 서울시장을 이제 뒤늦게 시동을 걸었지만 이
따라잡기가 어려웠어요. 격차가 네. 있었는데 저는 이게 오세훈 후보와 송영길 후보의 뭐 체급 차이 네. 또는 여러 가지 뭐 장단점에 이 차별화 격차가 컸다고 생각하지 않고 송영길 후보가 나올 때부터 마이너스 효과는 어디서 냈냐 하면 당내에서 냈어요. 아, 또 당내에서? 아니 다른 데서 국민의힘에서 명분 없다 뭐 이러면은 상대당이 그럴 수는 있는데 내부에서 명분 없다. 그리고 당장 우상호 의원, 김민석 의원 이런 386 동지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다 하산하래매 왜 혼자 등산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당내에서 저격이 막 들어와서 자, 나가기도 전에 왜 나와? 나가지 마. 그럴 때야 인천에서 지금 서울 가는 게 명분 있어? 인천 계양에서 5선 했잖아. 네. 이 얘기는 내부에서 다 공격받고 난타가 돼가지고 멍투성이가 돼서 결국 공천 탈락할 뻔했는데 마지막 날 전략공천 네. 하면서 됐잖아요. 그 민주당이 이번에 큰 실수를 계속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그렇게 할 거예요. 한덕수 총리 인준시켜줄 거야. 어쩔 수 없어. 시간만 질질 끌어. 근데 그동안 상처를 다 자기들이 입고 결국 다 내줘 하나씩. 그 송영길 후보는 망가뜨려서 시장에 내보냈으니 당내에서 상품을 포장해서 이쁘게 만들어서 내도 살까 말까인데 네. 이거 흠투성이로 만들어서 내보내 버렸으니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거는 당 조직의 책임 절반, 네. 또 송영길 대표의 판단 절반, 마지막에 김포공항 이슈까지도 패착. 아. 그래서 송 후보가 참 이제 힘든 싸움을 했다. 이건 네. 인정을 하지만 네. 남은 게 없다.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하는데 영광도 아니잖아요. 상처뿐인 패배죠 그냥. 근데 어쨌거나 안타깝습니다. 뭐 누구의 책임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의 책임이죠. 저는 네. 다른 데다 책임을 돌릴 그런 이유는 없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 송영길 후보가 믿는다 송영길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밀린다 송영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좀 쉰다 송영길로 가야 된다. 아, 좀 쉬어야 된다. 예, 제기를 하려면 저는 정치인은 명분 변화,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586 용태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변화를 자기가 보여서 네. 586 용태의 소나기를 피해갈 수 있는가? 또 하나는 희생인데 이 총선에는 분명히 출마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출마. 대선이 남아 있는데 대선에 가려면 뚜렷한 명분을 과연 송영길 전 대표가 만들 거냐 여기가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가 이제 오늘 오전에 사퇴를 네, 한 총사퇴. 상황이고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주목을 받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당선자 이제 국회의원이 네, 됐는데요. 이번 선거 내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본인은 이번에 승리에도 불구하고 꽤 착잡한 심정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계양을 지역 구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계양을 지역 구민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성실하게 역량을 발휘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최대한 잘 해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전체 선거가 예상되었던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이 따가운 질책과 또 엄중한 경고를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선 소감의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네, 했고요. 맞아요. 지금 이후에 보면 따가운 질책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당선인은 아마 전당대회 나와 당대표로 가지 네. 않겠냐 이런 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도 매우 그렇게 높다. 봐요. 예. 왜냐하면 이미 배지를 달고 입성했어요. 왜 이번 선거에 나왔겠습니까? 하나는 당을 살릴 사람이 없다. 네. 그 무거운 중책을 맡고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맡은 거지만 사실 개항을 해서 의외로 무명의 지역 후보와 박빙전을 벌이게 되니까 마지막에는 지역에 올인했어요. 결국은 용산에서 총집결해서 민주당이 이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는데 거기 없었고 인천에 있었어요. 자, 그런 정도로 치열하게 해서 이겼습니다. 네. 겨우겨우 이겼다기 하기엔 이것도 참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는데 네. 여론조사가 문제다. 여기 전문가 계시지만. 네. 여론조사와는 예.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8%포인트 차이로 이겼는데 네. 박빙이다. 심지어는 또 윤영선 상대 후보가 뭐 약간 뒤집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발목을 인천에 잡아놓은 거 아니냐, 여론조사 문제다라고 강성 지지층에서 또 일부가 비판을 해요.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 따져볼 문제지만 어쨌든 결과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는 역할도 후반에 제대로 못했고 패배로 나왔고 네. 참패로 다 뒤집어 써야 돼요, 책임론을. 근데 이제 딱 남는 과제는 민주당은 개혁해야 되는데 이재명이라는 이 존재가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이 네. 개혁의 주체가 될 것이냐,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냐. 어제 밤에 개표 방송 때 민주당 의원들이 갈렸어요. 일부 민주당 의원은 이번 선거 참패는 송영길, 이재명 투탑 때문이다. 네. 이렇게 규정하는, 방송에서 대놓고 규정하는 의원들이 막 나와요. 네. 그래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재명이면 왜 이재명이냐, 아니면 왜 이재명이 아니냐 가지고 네. 한참 싸우다가 저는 당권 도전할 걸로 봅니다. 아, 저는 네. 조금 다른 생각인데, 그러니까 당권 도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전망이 되는데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패착일 수가 있다. 오히려 왜냐하면 패착이다. 다들 예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권을 잡았을 때 가장 핵심은 당의 쇄신인데 당의 쇄신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국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고 당의 쇄신에 동참하려면은 공천혁명일 겁니다. 네. 그런데 물갈이하겠다, 정말 국회의원들 170명 전원 물갈이하겠다, 그런 이야기하면 당이 온전할까요?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정말 일반적인 정치 문법하고는 다른 거죠. 다 당권을 이야기할 때 네. 저를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민생 대장정을 통해서 네.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이럴 때 이재명 이 의원이 더 돋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돋보이는 방법은 일리는 있는데 네. 현실론이 아닌 것이, 이재명 이 의원을 아직 모르시는 게 직진형이에요. 우회 전략을 쓰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이재명 당선인의 약점으로 꼽혔던 게 여의도 정치를 한 적이 없다. 그러네, 그래서 중앙정치. 예, 여의도의 그 우호 세력들이 적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번은 네. 어쨌든 국회의원이 되셨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보완이 된 거 아닐까요? 보완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재수해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노무현 정부의 네.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서실장. 네. 어떻게 2인자가 대통령이 돼요? 그런 사례가 없어요. 떨어졌어요. 박근혜 후보한테 졌죠. 그 다음에 초선 의원이 되고 당권 잡고 다시 대권 주자로 나왔는데, 저는 이게 상대당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문재인 후보 참 좋은 사람 좋은데 네. 권력 욕망이 없어. 욕심 없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 대통령 못 돼요. 근데 그 다음에는 상대당, 새누리당, 국민의힘 전신이죠. 뭐라 그랬냐면 욕심이 뚝뚝 떨어지네. 오. 그래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권력 욕망.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변신을 하면서 권력을 잡았어요. 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원래 직진형이고 그다음에 우회 전략 없는 데다가 네. 이번에는 외통수에 걸린 것이 대선 네. 때 대통령 후보로 하겠다는 건 다 못하게 됐죠. 네. 윤석열 대통령인데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재명 아닙니다. 네. 그건 할 수 있죠. 당권 잡으면. 네. 근데 민생대장정은 어디서 해요? 아유,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 그러니까 누구나 예상하는 시나리오로 간다면은 그 이상의 시나리오에서 과연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렇지 네.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어떨 때는 직진도 필요하고 돌진도 필요합니다. 그게 다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우선 멈춤을 할 때 네. 저는 더 큰 걸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저는 이재명의 미래가 더 밝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방선거 오늘 새벽까지 접전을 벌였던 지방선거 결과를 두 분과 함께 분석을 해봤는데요. 배종찬 소장님은 여기서 이제 네, 보내드리고 네, 네. 나머지 이슈는 저희가 최영일 평론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지난 화요일에 발생한 밀양 산불이 지금 네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산세도 험한 데다가 날씨가 건조해서 진화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KBS로 제보를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제보 내용을 듣고 자세한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때문에 뉴스에는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산불이 눈에도 보일 만큼 빨갛게 타오르는 게 어제 밤에도 보였고요. 근데 또 밤에나 연기가 많으니까 어둡고 하니까 헬기가 많이 이렇게 움직이질 못하더라고요. 뛰고 있는 상황이에요. 큰 불이 잡혔다고 말은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불이 계속 보이고 연기도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대피하라고 방송도 나왔는데 일단 집을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사람들 대피 안 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소는 일단 다 트럭에 태워서 막 대피식.
연기가 부해가지고 이게 매캐한 연기를 계속 마시고 있다 보니까 코가 좀 아프고 머리 아프다고 하는 주민들도 많고요. 그 연기가 청도면이랑 교동까지도 다 퍼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보내주신 제보 내용 중에 선거 때문에 방송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은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사실 선거 때문에 어제 대한민국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지금도 이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밀양 네. 산불 소식과 또 주목해야 될 정치권 이슈들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분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네. 아프네요. 엊그제 산불이 발생한 날 김용준 기자하고 저걸 이제 다뤘어요. 그때 이제 진화율이 60%까지 올라가서 바로 이 시간이니까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일몰이 되니까 야간에는 진화가 어렵다. 그렇죠. 유지하는 오늘 것도 겨우 하니까. 많이 잡았으면 좋겠다. 화선을 잡으면 돼요. 불길을. 그런데 문제는 소방 헬기가 당시에도 32대 동원됐다고 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40%대로 낮춰졌지만 사흘째인 오늘 다시 60%로 올라갔어요. 지금 70%가 네네. 넘은 거죠. 한시 그러니까 넘어서. 예, 지금 많이 이제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방 당국이 헬기에 추가 투입이 됐고 소방 동원령 2단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지기 전에 한 80~90%까지 잡고 야간에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내일은 좀 진화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부북면인데 밀양 부북면 주변에 뭐 이제 춘하리를 비롯해서 이제 처음에 발화 지점인 네. 그리고 지금 밀양 시내 쪽으로 저 불길이 계속 산을 넘어서 가고 있었거든요. 요양병원도 있잖아요. 예, 저 근데 근처에. 불길이 너무 세요. 그래서 예. 엊그제는 야 이거 선거의 시장 없겠습니까? 이런 네.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선거는 다 끝났고 말씀하신 대로 민생을 위해서 빨리 좀 꺼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 하나는 기상이 안 도와주고 있는데 이럴 때 제일 절실한 게 비거든요. 지금 딱 내려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건조하고 바람도 불고 비 소식은 없어서 결국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소방 역량을 총동원해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디라이브에 거의 2,000명 가까이가 함께 시청을 해주고 네, 계십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댓글 남겨주시고 음. 하신 분께 저희가 그 커피 쿠폰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산불 때문에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댓글에 네. 많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좀 와서 저 불을 좀 꺼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저희가 이제 그 소나무 그 병충해 방제 때문에 오히려 네. 더 이제 뭐 연기가 많이 피어서 그렇죠. 진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연무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헬기 진압이 낮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보시는 네. 헬기가 지나가면서 잡는데 네. 이 헬기는 불길이 문제가 아니라 연기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연기 안으로 헬기가 들어가면 시야가 안 가라지기 보이니까. 때문에 소방 헬기 사고도 굉장히 왕왕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소방 헬기 안전도 중요하고 네. 불은 잡아야 되고 예. 지금 헬기가 뭐 30여 대에서 플러스 알파로 더 추가됐으니까 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 면적 자체를 보면 정말 인력으로 진화하는 데는 너무너무 고생들 하고 계실 거거든요. 산세도 너무 험해서 사실은 올라가시기도 어려워서 그래서 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강원도 양간 지풍 때도 그렇고 여러 날 불길이 타다가 네. 결국은 비가 내릴 때 잡힌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맞아요. 당분간 이 지역에 비 소식이 없습니다. 안타깝게. 지금 주민들은 생활이 괜찮으신가요? 아까 매캐한 먼지 때문에 목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밀양 시내도 그렇고요. 예. 엊그제 첫날도 이미 인근 김해시까지도 연기 냄새가 온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은 더 많이 퍼졌을 거거든요. 네. 밤새 저렇게 시뻘건 불길이 타고 연기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불길이 주거지까지 진입하지 않은 건 다행이고 화선을 막아내고 있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더라도 연기와 연기 냄새, 연기의 영향 때문에 아마 남녀노소 모두 생활에 어려움이 지금 발생하고 계실 거예요. 네. 오늘 안으로 저 불을 다 잡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같이 기원을 해보고요. 80%까지만이라도. 소식 들어오면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디라이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산불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치권 소식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네, 경남의 네, 네.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단체한테 집회 제한 통보를 했다. 그럼 집회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 거죠? 집회를 하지 마라. 네. 집회 못한다. 그런데 이제 이 집회 제한 통보도 제한적이에요. 예, 네. 왜냐하면 이거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집회 신고를 하고 네. 저 이 좀 강한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방송을 틀어놓은 건데 이게 야간에는 데시벨, 소음의 제한이 있어요. 생활 소음에. 네. 근데 그 수준으로 딱 법에 안 걸리게 하면서 트는데 문제는 저 안에 내용이 굉장히 욕설도 난무하고 제가 보기에는 참 이제 일반 지역 주민 들으면 깜짝 놀랄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니 소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도 네. 이게 해외에서 우리가 나치라든가 일본 극우라든가 네. 저런 발언을 길거리에서 대놓고 하면 헤이트 스피치로 처벌해 주십시오. 헤이트 스피치 처벌법을 이제 막 네. 요구하는데 국내에서도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 여야, 진보, 보수 막론하고 너무 인격 비하의 수준까지 가면 이거 좀 막았으면 좋겠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경찰은 우선은 좀 긴급한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 제기가 많다 보니까 네. 일시적으로 집회 제한을 한 거고요. 네. 집회 신고를 또 하고 또 하게 되면 네. 또 같은 절차를 계속 반복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원천적인 방법을 음.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참모진들이 네. 좀 윤석열 정부에 또 호소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이 뭐 네.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실 정도로 시달리고 있다고 하니까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예. 보통 아닐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좀 배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앞으로 뭐 다 집회를 못 하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집회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고 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네. 합법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하면 허용해 줄 수밖에 없어요. 네, 똑같이 용산 이 대통령 집무실도 네. 100m 이내에는 못 들어옵니다라고 경찰이 얘기하지만 법원이 아니야 행진하면 돼. 그러면 되잖아요. 그 경찰이 이걸 막으면 경찰이 불법을 하는 거거든요. 네. 똑같은 방법인데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방법으로 좀 이제 지역 주민들이 심리적인 피해를 받을 지경의 저런 집회는 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좀 기대가 되는 소식인데 오늘 저녁 8시에 뭐 하실 생각이세요? 빰빠라밤 저는 평가전 보지요. 네, 이번에 보니까 연봉 차이가 그러니까 브라질 브라질과 선수들. 우리나라의 네네. 평가전이 있는데 네. 우리는 한 1,800억 정도 예, 되고 예. 거의 한 10배 가까이 차이가 합치면, 나더라고요. 예. 네, 합치면 저쪽은 뭐 10배 정도 차이가 나던데요. 그래서 우리는 브라질보다 우리가 훨씬 경제 대국이거든요. 네. 브라질 경제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 국대가 왜 이런 거야인데 이 연봉이라는 게 국가대표 국가에서 뭐 세금으로 좀 월급이 아닌 거죠. 저 선수 브라질 선수들은 다 브라질에도 리그가 있지만 이 유럽 리그에도 가 있고 그렇죠. 분데스리가에도 가 네. 있고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도 가 있고 이들의 연봉이 다 해외 소득인 거예요. 대부분은 브라질 리그도 굉장히 큽니다만 이걸 다 총액을 모아 보면 우리보다 10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우리 선수들은 손흥민 선수는 이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제 공동 득점왕도 하고 최고의 선수지만 해외파 선수들도 있지만 또 국내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도 이게 스포츠가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투자 대비 네. 효과가 나는 면도 있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네이마르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하는 예가 굉장히 전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는 세계적인 선수고 나는 열심히 할 거다. 네. 우리가 볼 때는 둘이 또 동갑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2013년에 한 번 같이 뛰었던 평가전에서 맞아요. 경험이 맞아요. 있는데 네. 오늘 어떤 모습을 기대하세요? 오늘 네이마르 선수가 우선 출전해주길 기대하는데 지금 부상을 당했다 연습 그러죠? 중에 부상을 당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그 호날두 네. 저희 그 호날두를 우리가 날강두 이렇게 부르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노쇼 때문에. 네, 노쇼. 그랬죠. 근데 예. 그때 메시 팬들이 국내에 많이 들었어요. 근데 네이마르 선수는 그건 아니고 부상 때문에 출전 못할 수도 있고 네. 오늘 결정한다고 하는데 네. 국내에 와서 신나게 노는 장면이 포착이 됐거든요. 네. 그 서울랜드였죠? 아 저기 저 아니에요. 에버랜드였죠? 네, 네네. 용인이었습니다. 용인 에버랜드. 네. 그래서 놀다가 다친 거 아니냐 이런 또 이 속설도 있는데 네. 그건 뭐 우리가 모를 일이고 이제 좀 건강한 모습으로 뛰어주길 기대하는데 부상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네. 이제 이 빅매치에서 네이마르 선수를 못 볼 수도 있어요. 네. 뭐 그건 이제 가정해 놓고 손흥민 선수는 아까 얘기대로 최선을 다할 거예요. 네. 최근에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항상 메시 선수도 그렇고 네. 국대 유니폼을 입고는 잘 못 뛰는 그러니까 골 성과가 안 나는 선수들이 네. 최고의 선수 중에 있거든요. 예. 손흥민 선수가 그런 기간이 있다 극복을 했습니다. 네. 오늘 아마 멋진 골 좀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댓글을 올려주시는데 정말 훈련 중에 다쳤을까? 뭐 이런 댓글도 저도 좀 의심이 있어요. 예, 그런 네. 얘기도 있으십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제 출전을 좀 해주시기를. 근데 이게 축구 클럽도 클럽이고요, 댄스 클럽도 클럽이라 클럽에서 다쳤다 그러면 이 축구 클럽에서 다쳤는지 뭐 댄스 클럽에서 다쳤는지 뭐 알 수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코멘트를 해야 될지 좋을지 네, 모를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붉은 악마의 카드 섹션을 저희가 네.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카드 섹션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는 상암 네. 월드컵 오늘 저 장면 보면 네. 눈물 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딱 우리가 이 어게인 2002 저 그때 너무 네. 많이 울고 너무 삼겹살도 많이 먹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엔 기존의 대한민국에서 월드컵 4강 하면서 도약을 막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BTS도 잉태되고 음. 이 헤어질 결심 박찬욱가 그랬을지 몰라요. 네. 문화, 예술, 스포츠 그런 우리 젊은이들의 자신감이 막 뿜뿜했으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중년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어게인 2002 2022에 딱 네. 20년 차이 그렇죠. 다시 한번 그때를 영광을 재현하자 있고 그때 꿈은 이루어진다 별 딱 있었는데 오늘 표가 뭐냐면 네. 그때 모두 빨간색 이 붉은 악마 티셔츠에 Be the Rest 이렇게 써 있었는데 네, 맞아요. 우리 컴마 the rest 오. 예, 우리 붉은 악마 네. 이건 정치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 비더레즈 예. 티셔츠를요 주로 이제 월드컵 당시에는 젊은 분들이 입었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엄마들이 집에서 많이 입으셨죠. 지금도 입은 분들을 봐요. 가끔, 시골에 가서 제가 할머니, 비더레즈 입고 계시네? 네, 20년 동안 입고 계셨는 것 네. 같아요. 그런 경우도 보게 되는데. 명동 리어카에서 저도 식구수대로 사느라고 네. 돈 많이 썼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또 입으시고 응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2013년에 네이마르와 손흥민 선수의 대결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네. 오늘은 멋진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바라고요. 네이마르 선수 건강하게 나와 네. 주시길 바라요. 알겠습니다. 오늘 멋진 평가전, 이번 달에만 지금 평가전 4번 치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살라하고의 제격돌도 기대하고 14일도 있는데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멋진 모습 좀 보여주시기 이번에는 바랍니다. 이제 아프리카 하나가 있지만 우리 조편성이 네. 포르투갈을 비롯해서 이제 지금 이 중남미하고 유럽하고 라틴 계열하고의 승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브라질하고 경기를 해보면 네, 남미 최고의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의 어느 정도의 전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첫 번째 평가전이고 계속 해 나가면서 자, 우리가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이 특이하게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11월에 열려요.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갈지 네. 4강 이상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러니까 욕심인가요? 맞아요. 저는 2002년 월드컵 치르면서 다시 우리가 저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유럽 리그에서 네. 득점왕을 할지는 생각도 못했던 것처럼 생각도 못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줄리메커브를 들어올리는 걸 보고 싶습니다. 죽기 전에. 예. 근데 이게 제가 과거에는 이런 꿈은 내 생에 안 이루어져 그랬는데 김연아 선수가 피겨 우승하고 맞아요. 펜싱 우리가 금메달 따고 무슨 칸느 영화제 아카데미 석권하는 거 보면서 예. 안 될 일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럼요. 그러니까 멋진 카드 섹션 문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상하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상하이가 봉쇄됐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네. 해제됐다는 소식을 이제 오늘 전해드리게 되네요. 2달도 넘었습니다. 65일 만에. 네, 지하철도 안 다니고 뭐 가게 문도 안 열고 진짜 네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니 제 지인들도 상하이에 몇 분 사는데 네. 그분들은 그래도 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 식량 구매를 많이 해놨어요. 우리나라 라면도 네. 끓여 먹고 뭐 짜파게티도 먹고 이제 굉장히 2달을 잘 버티신 분들도 있는가 하면 네. 사실 우리 유학생 현지 교민들 굉장히 이제 지역마다 달라요. 봉쇄 정도가 달라서 봉쇄가 엄격한 쪽은 정부 당국에서 전달해주는 식료품만으로 버텨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문제가 많았고 특히 어르신이 있는 집은 지병이 있는데 뭐 이제 당뇨약 같은 거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되는 건데 병원을 못 가. 그러니까요. 약국도 못 가.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빠진 분도 많았고 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봉쇄가 해제되면서 보니까 네. 경제적인 타격이 중국 경제에 대한 타격과 공급망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해외 전체에 대한 이 경제적인 타격이 어마어마한 상황이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사실 영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기업들에는 영향이 이제 상하이 봉쇄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경은 정치 수도, 네. 그 큰 중국 대륙에서 상하이는 경제 수도.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DC가 미국에 있으면 뉴욕의 역할을 하는 게 상하이인데 네. 이 상하이는 우리나라 기업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고 주재원들도 많이 가 있고 교역도 굉장히 많고 아시다시피 상하이는 항구인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막혀서 우리나라의 기업의 수입업체, 네. 수출업체 모두 다 타격이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제 봉쇄가 풀렸으니까 이제 봉쇄 기간 65일로 끝났으니까 피해액이 이제부터 산정이 될 걸로 봅니다. 네. 자, 오늘 뉴슬랭 가이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최영일 평론가
이 정치권 소식부터 네네. 손흥민 선수 소식까지 오늘은 전해주셨는데요. 축구예요. 축구만 집중하세요. 네. 네, 선거 다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